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서서 군병력 국회 투입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주요 쟁점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살펴보고 특히 법적 쟁점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뭐 계속 검색하시면서 보시는데 네. 아주 요즘 바쁘십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이 증인 출석했습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통제와 정신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이를 김현태 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고, 김 특임 단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증언 어떻게 보셨는지 김수민 평론가님 먼저 총평 한번 좀 해주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김현태 단장 증언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뒷받침할 만한 대목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간중간 윤 대통령이 측에서 좀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사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고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진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에 그 진실의 상을 깰 만큼의, 거기에 균열이 생길 만큼의 증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의 총평. 예, 지난 5차 변론 당시에는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좀 거부한다든지 답변드리기 제한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탄핵 심판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도 진단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는데, 오늘은 반면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단장의 증언들이 물론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정확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처음엔 요원이라는 말로 혼동이 있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이제 인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계속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100% 있느냐라는 의구심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더욱 의구심이 커졌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을 체포인지 구금인지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군병력을 투입해서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쨌든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음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뒤집을 만한 어떤 반증을 내지 못한다면 조금 분위기상 불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이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어요. 윤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기존 자신의 증언을 유지한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인원이라고 들었다, 의원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후에 본인의 그 객관적 해석인 거고 그 당시에 들은 것만 얘기하라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이라고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이 국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국회 관계자가 아닌 뭐 어떤 민간인들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들어와 있는 거는 먼저 출동해 있던 것이 수방사인데 그러면 수방사의 군인들을 특전사 보고 끌어내라고 한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방사가 설명 책임과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수방사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셈인데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과연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저께 했던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의원이 아니면 다른 대상을 거명할 그 정황이나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는데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묻자 곽 전 사령관 뭐라 그랬냐면 의결정족수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의원으로 이해했다 답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뭐 정말 억울할 가능성을 완전히 좀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그 당시의 맥락 또 분위기 또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매우 뭐랄까요 좀 핵심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즉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 150명이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사실 곽정훈 사령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곽 사령관이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전혀 다른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거짓을 저는 발언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각자가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그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곽 사령관이 오늘 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봤을 때는 저거 윤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50명이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까? 그 150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곽종훈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예.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예,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해석의 부분도 들어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150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인지 의원인지를 떠나서 끌어내라고 한 이 두 가지가 다 종합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 긴박한 상황에서 곽 사령관은 그렇게 판단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죠. 네. 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경우에도 목적어는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통화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두 가지를 보니까 그건 그거라고 이해했다 했듯이 자 곽 전 사령관 경우에도 목적어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 150명 이런 것도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제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 정황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그렇죠. 뭐 처음에 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50명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해요. 150명이란 말은 들은 거는 사실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근데 150명이란 말을 그 의미를 몰랐는데 사실 그게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는 게 의결정족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뭐 민간인이 그때 150명 들어가는 사람들 끌어내는 것도 아니었고 뭐 군인 150명을 끌어내는 의미도 될 수가 없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그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봉쇄를 하라고 한 그 취지는 결국에 의결정족수에 관련된 것이라면 150명 넘으면 안 되도록 막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은 그 당시에 몰랐다 할지라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본인이 또 증언을 한 게 150명이라는 말도 들었고 또 끌어낼 수 없겠는가 약간 사정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부분 또 단전까지 검토가 됐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도 끌어내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지시가 윗선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 윤주진 평론가님 예. 끌어내라는 지시를 그럼 곽정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그 지시를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에 네. 분위기를 다시 복귀해 봤을 때 이미 국회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만에 하나 국회의원들을 정말 체포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건 이제 계엄을 지시하고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전혀 그 분위기를, 현장 분위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간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그냥 오늘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곽종근 사령관이 이 150명이 채워지면 안 되는데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김현태 단장도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차마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강압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러한 지시를 차마 내릴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이미 전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김현태 단장에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끌어내야 했다면 예.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은 김현태 단장과 그 임무단이 특수임무단의 그 단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즉 이것은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좀 이해하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곽종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죠.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현장 안전 확인하러 전화했다. 이 발언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장 안전 확인하러 전화를 했으면 그 안전이라는 게 개헌법에 원래 있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라라고 철수 지시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거기 뭐 국회의원분들은 안전하신가 이런 것들부터 먼저 물어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안전 확인차 했다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뭐 철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김현태 단장 증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이거를 본인 뜻과 정반대로 군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부분, 이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곽종근 사령관이 그 당시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국회를 이제 봉쇄한다는 개념도 네. 이게 뭐 점령이냐 장악이냐 봉쇄냐 이게 단어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시의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150명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150명 이상 되게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의미의 봉쇄도 사실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또 만약에 정말로 의원들을 자유롭게, 의원들의 어떤 통행을 자유롭게 할 의지가 있었다면 봉쇄라는 단어도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4일에 비해서 오늘 변론에서는 조금 윤 대통령의 그동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반대 증거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전체 큰 이제 구도를 보면 그제 이제 헌재 공개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쪽의 어떤 증언, 특히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체포 지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요. 자,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오늘 그 발언한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명이 약간 뭐 대척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른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지금 두 명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상. 네, 일단 이게 전체 그 당시 계엄군이 움직인 구조를 봐야 되는데 예. 국회 봉쇄는 경찰하고 수방사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는 선관위를 맡았고 방첩사는 선관위하고 국회를 다 맡았는데 네. 봉쇄보다는 체포, 잡아들이는 거를 맡았죠. 그리고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 구조 속에서 좀 거기에 위에 추가적으로 얹어져 있는, 그러니까 국회로도 가고 선관위로도 갔으나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네. 입장이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특전사 입장에서는 좀 그 전에 뭐 훈련처럼 그렇게 상황이 조장돼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우리가
좀 급하게 뛰어들었고 그때 상황을 알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낭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김현태 특전사 특임단장이 기자회견을 계엄하고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덜 몰입해가지고 덜 가담한 그런 부대의 성격이 일단 크게 있는 것이고 또 특전사의 행위가 좀 더 규명하기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합을 한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이렇게 양심 선언의 형태로 나오는 그 길을 뚜렷하게 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윤 대통령 쪽하고 모순되는 입장들을 더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그 국정원이 계엄 때 정식으로 뭘 뛰어들고 한 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또 본인도 전화는 받긴 했지만 특별히 움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 쪽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피의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은 다 피의자고 구속 기소되고 대부분 그랬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 윤준진 평론가님은 이 2대2의 구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는 뭐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어떤 형사 재판을 위해서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고 뭐 이런 구도로 보거든요. 근데 여하튼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긴 하지만 본인의 발언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런 구도가 생기는 어떤 또 배경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을 101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전부 다 읽어보면 네. 사실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끝단이죠. 거의 가장 끝단부터가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문제는 사실은 전체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 사실 불과합니다. 네. 그보다는 오히려 훨씬 그 전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계엄이 준비되어 왔는가 이 과정이 사실은 더 생생히 녹여져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또 저기 방첩사령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방사령관은 군의 이제 물리적인 인력 동원에 상당히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방첩사령관은 만약에 정말 의원 체포가 사실이었다면은 네. 그런 어떤 체포조 동원 이 두 개에 있어서 사실은 최초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이 비상계엄이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있었을 때 이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의 진술을 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죄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상의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 두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이 내란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함께 준비해 왔던 이 정황 같은 것들이 모두 혐의에 더해지게 되면서 내란의 상당히 좀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굳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정말 중형을 선고받으면 그에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본인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다. 근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상황이 달라요? 예,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본인의 최초 진술을 좀 유지하는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도 어느 정도는 좀 말을 바꾸거나 아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특임단장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홍장원 차장은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있는 네.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윤 대통령이 홍장원, 곽종근으로부터 탄핵 프레임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얘기 뭐 탄핵 이런 얘기를 한 의도랄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 네. 발언을? 본인이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 탄핵을 안 당할 정도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정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이들 홍장원, 곽종근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 공무원들 이 잘못된 진술과 증언을 하면서 이게
불길이 번져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탄핵 프레임이 이쪽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에서 이제 야권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는데 네. 홍장원, 곽종근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야권하고 이들 인물이 결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연환계처럼 해가지고 함께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한마디로 이제 홍장원, 곽종근은 민주당 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 측이 또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신빙성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찍은 사진 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곽종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얘기를 한 데서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눈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점들을 들어서 이른바 민주당에 회유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회유 의혹이 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진을 박범계 의원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벌써 알려진 사진이잖아요. 사실 그 면담을 할 때 12월 10일에 면담을 할 때 이미 올렸던 사진인 것이고 뭐 이 상황에서 어떤 회유 작업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을 윤 대통령 측이나 또 얼마 전에 임종두 국민의힘 의원 또 그런 의혹을 던졌는데 네. 이 면담한 것 자체로 회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의 이제 의혹들이라든지 사실들이 드러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현태 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본인들이 완전히 묻혀 있는 사실 앞에서 이걸 다 들춰낸 게 아니라 계속 한 가지씩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묻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이나 이쪽의 명예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회유를 해가지고 새삼 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얘기를 한 것이 대화를 맞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 단장 말을 좀 비틀어 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리한 증언을 한 것처럼 좀 비트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근데 김현태 단장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꼬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또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저 회유 의혹까지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에서는 뭐 처음에 아마 그 막 경황 없고 그럴 때 또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 또 김병주 의원이죠. 그 유튜브에 가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인상을 여권에 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것은 의원님. 다분히 그 책임이 전 민주당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민주당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곽종훈 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사령관 여러 가지 그 군 관계자들이 어떤 정치권과의 소통 없이 최초부터 그냥 수사본부에서 묵묵히 수사를 받고 그 결과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종훈 사령관에 있어서도 이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뭐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이 나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마치 하게끔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초의 곽종훈 사령관이 민주당과 먼저 뭔가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는 수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최초의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만 더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군인들도 아무리 뭐 탄핵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당에 가서 이런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식 진술이 아닌 사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부분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들 면담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섣불리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양심선언을 받으면서 또 네. 이들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또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 면담의 장소라든지 시각, 시점 이런 것에서 과연 오해를 안 사도록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강론을 따져보고 성찰을 할 것이 있으면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났다고 해서 뭐 회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과 임무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종합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우 여인영 발언, 그다음에 홍장원 곽 사령관, 곽정근이죠. 곽정근 발언,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여권에서는 변수가 될 것이다, 다툼의 여지가 더 생겼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야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달라진 거 없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네, 일단 뭐 여러 언론사들이 또 기사를 바로 쓰고 있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하고 다른 진술들, 특히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밑바탕이 된 근거, 정황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앞으로 재판 또 받아야 되는데 많은 짐을 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때 뭐 대통령으로부터 이들 사령관이 지시를 들었다고 하는 게 이 사령관들의 진술만으로 검찰 공소장에 실린 건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보다 더 아랫선에 있는 사람들 같이 들었거나 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차 검증을 해보면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더 돋보이는 건 사실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하고 더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크긴 해요. 그 계엄의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곧바로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사람들이 보면서 감안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묶여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한 진술 이런 것들을 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근데 여하튼 갈려 있다는 거는 조금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얼개는 어쨌든 계속해서 의원들을 뭔가 체포하거나 뭐 그 계엄 해제 의결을 좀 뭔가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이 합리적 의혹으로는 제기되고 있으나,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바라는 것과 그냥 국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이거는 의원들을 끌어낸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단정을 짓게 되면 국민적 혼란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는 뭐 2월 말까지 대충 변론을 좀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에 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처럼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면 더 많은, 특히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했던 그런 진술자들을 조금 더 증인으로 많이 채택해서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좀 헌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수인 평론가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수처 뭐에 그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갖고 논란을 겪었듯이 네. 어떤 그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안 남긴다는 측면에서도 뭐 방어권이랄까, 좀 어떤 절차랄까, 이거를 뭐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엇갈리기 때문에 그만큼은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 기록도 받아가지고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비슷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 시간 공간에 있었던 사람을 또 불러서 신문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완전하게 따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선포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가 비상 상황이라든지 준 전시 상태 정도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포고령이라는 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는데 이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지, 이 부분만 따져도 사실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죠. 더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까지 규명을 하든지, 이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것은 좀 따져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만 따져도 이건 충분히 탄핵이다라고 해서 조금 더 조속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조속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자,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 열립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두 사람 첫
공판 준비기일 이건 형사재판 얘기인데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 측은 이제 변호인이 출석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헌재에 와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이거는 뭐 조청장의 기존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그 조청장도 이거 안 따르면 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행을 했다라고 하고 결정적으로 계엄이 해제됐을 때 스스로 해제를 시킨 것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아니라 그 아랫선의 간부들이 스스로 해제를 시켰고 어떤 간부는 심지어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된다 하면서 지시를 안 받고 있다가 끝내 나중에 해제가 되니까 지시를 했던 사람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록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하는 쪽으로 조청장이 끌고 간 그런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열심히 이행한 흔적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뭐 글쎄요, 뭐 큰 내란죄 변수는 안 된다. 네,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큰 변수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 윤주진 평론가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관계자에 비해서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사태에서는 한 발자국은 좀 비껴나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어쨌든 조지호 청장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것은 뭐 윤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런 표현도 했던 것들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지호 청장은 조금 그래도 전혀 대통령의 지시를 완전히 항명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점은 좀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조 청장 개인으로서는 좀 유리한 정황으로 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금요일 퇴근길 같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행주대교 이후까지 정체가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구리 시계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용인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와 군포에서 반활터널 부근, 다시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동안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전 권한대행 등이 출석해서 여야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혹자는 이러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함께 출석하는 초유의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든 저기 타이틀 붙이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그 최상목 대행은 헌재 임명 결정이 나옴 즉시 재판관 마은혁이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냐 했더니 헌재 결정 존중한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무슨 뜻입니까? 임명하겠다는 뜻입니까? 뭐 존중한다라고 했으면 결정이 나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존중한다가 혹시 알겠고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긴 알겠습니다. 여지가 한 1%는 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최종 입장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 보도로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법제처나 이쪽에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미리 물어봤었어야죠. 네. 예, 그 판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시간 지체할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법에 이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국가 그 중앙 정부 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부가 잘못했다,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즉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 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저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정당하다. 플러스 최근에 이제 거기에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된 거 이런 게 뭐 절차적 흠결을 얘기한 게 아니냐 하면서 어떤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했냐면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헌법상으로 국회가 선출한 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추천도 아니고 선출입니다. 선출 절차 이미 다 끝이 났고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 세 명에 대해서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세 명에 대해서 몇 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몇 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각자 추천을 해서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예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여당이 한 명, 야당이 2명 추천을 했고 전차를 다 마쳤는데 또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3명 중에 1명은 여야 합의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절차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그 절차가 진행될 때도 사실 그 여야 합의로 1명은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법칙도 없거니와 국회의석으로 따지더라도 굳이 얘기하면 3명이라고 했을 때 몇 대 몇 주로 가르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석하고 민주당 의석이 1대2에 가깝지 1대1에 가깝진 않거든요. 수적으로 따지더라도 1명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나머지 1명은 합의 이렇게 가는 거는 수적으로 따져도 안 맞다.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은 기존에 국회가 선출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특히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더더욱 따라야 된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마은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정당에 매우 치우쳐 있는 재판관이 입성을 하게 됐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면 상황상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좀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직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고 네. 야당이 자신들의 어떤 다수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당 원내대표가 더 추경 원내대표였겠죠. 왜 그러면 1대2라고 하는 배분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기꺼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어쨌든 자신들의 이 다수 의석을 갖고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판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은 한 것인데 그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가 있었고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친야권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재판관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아주 중립성과 균형성에 있어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그러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헌재라면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야가 조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원래는 과거의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오래된 전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복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일종의 이제 작심 발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이런 발언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국민적 분열을 걱정을 하시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근데 분열이 돼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납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면 판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국민을 납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공무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오히려 느껴야 된다. 국민을 납득시켜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용상으로 납득이 돼야 되겠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실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그 내용이 설사 좋은 올바른 결정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또 특히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뭔가 취사득하고 있다. 즉 본인들이 유리한 판결은 앞당겨서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거는 미루는 그런 뭔가 편향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 어떤 조사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탄핵 소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40% 기록했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치 아까 들으셨을 텐데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전히 작지 않은 차이로 탄핵 찬성이 앞서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전화면접 조사 중에서는 탄핵 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40% 선까지 간 거고. 근데 이것도 한 달 전에 ARS에서 40% 찍은 다음에 언론에서 좀 무분별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라고 그렇게 찍은 다음에 계속 보도를 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 이제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한 2월 들어와 가지고 40%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화면접과 ARS 간의 현격한 격차는 여전히 발견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면서도 탄핵 직전 직후에 비해서는 탄핵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꼭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헌법재판이라든지 또 내란죄 법정이라든지 여기서 사실관계들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관계에 맞추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기정사실로 그냥 현재 55대 40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더 좁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면 또다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 또 추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보수층이 좀 과대 표집된다라는 경향성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보수라고 본인이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하는 층이 본인이 진보라고 응답하는 층보다 뚜렷하게 많이 나오는 저는 이것은 근데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좀 과대 표집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은 저는 반반일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나 민주당의 정치적인 압박 또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 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으로 이게 정당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또 이렇게 탄핵 심판이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맹목적인 윤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대세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견제 심리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 자, 이건 아까 말씀하시다가 윤주진 평론가께서 약간 스치듯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 또 한번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일단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향해서 더 이상 탄핵 심판 지연시키지 말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요구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각하는 이제 탄핵을 소추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뭐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인데 네. 예, 각하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했겠죠. 그 지금은 이제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따져야 되는 단계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네. 헌법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라고 하는 또 사법적으로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안으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좀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조속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 대한민국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재판해라라고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헌법재판에서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 것들이 부분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원 같은데 형평성, 시급성 이 부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좀 신속하게 하는 게 국정 안전,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 안전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 상황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것도 뭐 크게 보면 지금 본래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국정 안정의 한 방편이다. 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빨리 저도 이게 그렇게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윤 대통령 재판하고 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힘을 될 수 쏟기에는 그렇죠.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아닌가 하는 거 아니냐 그 말만 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총리 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낫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앞서 나가는 얘기지만 네. 탄핵 판결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탄핵은 기각인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잘못이다. 그것은 잘못인데 파면이 이를 만큼은 아니라서 탄핵은 기각하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하고 존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하나 좀 대답을 요청드릴게요.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내란죄 철회한 걸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 시즌 2다. 이제 용어가 좀 강한데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문제 삼는 사건의 줄거리는 똑같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누누이 지적됐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단 할 때 단장이었잖아요. 그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빼는 게 신속하게 재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한테도 빼는 쪽이 도움이 될 텐데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빨리 하라고 싶어요. 하면서 이거를 또 비판하는 건 좀 앞뒤가 네. 안 맞는다. 윤주진 평론가. 저는 시급성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시급한 게 아니라 중대한 것이죠. 즉 매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의 임무를 정지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 지금 주 2회별로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꼼꼼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을 복귀시켜서 뭐 통상 전쟁에 대비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는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실은 더욱더 아킬레스건이 네. 당시에 국회가 150명 이상 과반 의결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상황을 지금 국민들이 또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혼란이 있는데 그때 왜 그럼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느냐? 이유는 뻔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의 업무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입니다. 그럼 권한대행의 직무를 갖고 탄핵 소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분의 2, 200명 이상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이 200명 이상의 표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국무총리 당시의 혐의인 내란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150명 이상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 또한 흔들립니다. 그것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이 문제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그 당시에 200명 이상으로 의결해서 탄핵 소추해야 됐다면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 맞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서 국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대한 보장된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하는 것이 맞다. 예. 권한쟁의 심판 그 헌재가 이 시점에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튼 어떻게 내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네. 나중에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 이유든 나왔을 때 정당성을 국민들이 보장받기 신뢰할 수 힘들다?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국론 분열은 더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예, 것인가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의결 정족수 말씀하시는 거죠. 의결 정족수는 저는 200명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없고 대통령 승계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석을 적용시킬 수 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51석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는 이제 윤주진 평론가와 별개로 국민의힘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못하는 권한대행이 왜 200석의 정족수를 갖는지 저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반 남아서 한 20초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 시점에 필요한 조치다, 별로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는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11월 초에 이 울산 부산 쪽에서 창원지검 쪽에 검사 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굳이 특검을 안 가도 될 것이고, 근데 반면에 또 최근에 뭐 제기된 문제들이 뭐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검사 네. 쪽에서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라든지 또 왜 수사 보고서 내용이 나중에야 알려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따져보고 만약에 미진하거나 검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그때는 특검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짤막하게 시간이 한 15초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윤주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저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은 특검 뭐 하나라도 통과시켜서 전국을 최대한 야당이 유리하게 만들게 위한 그런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호진이는 극희귀 질환인 코펜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달 지연과 뇌병변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요. 잦은 경련과 근육 이상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은 누워서 생활하는 호진이. 올해 10살이 되었지만 인지 기능은 12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말 대신 옹알이를 하고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 못합니다. 뇌와 소근육의 퇴행으로 넘어지고 다치기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수술을 거치며 호진이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10년 내내 호진이의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온 부모님은 이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다가올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강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에는 6.3cm, 서울에도 3.3cm의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눈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눈발이 약해진 곳도 있지만 밤사이 또다시 강수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앞으로 특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는 3에서 8c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고 10cm 이상, 충청과 호남에도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전에, 충청과 영남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예하 부대에 생중계로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에 문을 부수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의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출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적 거리 두기가 쇄신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김 의원이 폭동을 대놓고 선동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고 헌재 구성이나 헌재 재판 진행을 놓고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재판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6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자, 차진아 교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좀 오늘 인상 깊게 보셨어요? 오늘 특히 그 세 명의 증인이 이제 출석하기로 돼 있었고, 네. 제가 이제 본 것은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런 증언하는 장면까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국회 안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네. 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현재까지 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살펴볼 때 교수님 보시기엔 추가로 기일이 좀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바라기로는 그 추가로 기일을 더 좀 지정을 해서 네. 변론을 더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증인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한 예를 들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의 비상입법 기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금 공소장에는 그 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은 그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다른 직원을 통해 갖고 준 것처럼 이렇게 또 자신이 줬는데 직원 통해서 줬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해서 국가보위법 회의처럼 뭐 그런 550 때에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또 그것이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령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또 이렇게 또 변소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네요. 이런 예. 부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네. 신청한 증인이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채택한 증인은 지금 10명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됐다라고 이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라 네네.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공정성 논란, 이런 편파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그런 그 선고 기일까지 바로 그날 2시간 전에 선고를 취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매우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그런 인상을 줄 경우에는 공론 분열과 대립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공정하게 절차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2월 중이 됐건 아니면 이게 3월로 넘어가든 언제가 됐건 공개 변론이 종료되면 어떤 절차가 남습니까? 공개 변론이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네. 이제 그때까지 변론에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재판관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관 평의를 하게 됩니다. 네, 재판관 그래서 평의. 재판관 평의는 예.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에 대해 쟁점들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네. 지금 큰 쟁점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엄 선포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선포했다는 어떤 그런 실체적인 하자 네. 그리고 어떤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 어떤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선관위에 그 계엄권을 보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네. 체포 지시했다는 점 이런 네 네 가지. 가지인데 네. 그런 4가지 중에서 그 쟁점별로 그리고 그 각 쟁점에서도 세부적인 쟁점별로 아마 논의를 하고 네. 거기에 합의에 이룰 수 있는가를 아마 논의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의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교수님 예. 보시기에는 예. 우리가 이게
4월이 되냐 5월이 되냐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가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판단 내려지는 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예.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전까지는 하려고. 아마 네. 최종 그 종국 결정을 내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4월 중순 전까지는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공개 변론에서 나타난 가장 그 첨예한 쟁점은 역시 정치인 체포 지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한 두 명씩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체포 지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헌재에서는 진술들의 신빙성을 좀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증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수사 기록들, 여러 진술 조서라든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정황들 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모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그것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법률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탄핵한다는 그렇죠. 표현입니다. 예. 진술의 증언을 탄핵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그 논란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런 폭로 이른바 폭로인데 네네. 그리고 그 메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난 변론기일에서 보면 그 메모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직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보좌관을 시켜서 정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네. 점이 그때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국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체포 권한이 없는데 체포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무엇하러 그 방첩사에서 국정원에다가 검거 요청, 협조 요청을 하겠는가? 예, 검거할 수 없는데 왜 거기 검거라고 적었냐 이러고 재판관이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협조를 부탁한 거다. 그리고 검거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 요청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검거 협조 요청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게 협조할 게 없거든요. 국정원은 네.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이 예를 들면 국정원 그 1차장 홍정원 1차장의 그런 그 체포조 운영과 관련 적어도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와 그런 세세한 네. 부분들도 다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적은 거 자기 육필로 적은 게 아니라 차후에 보좌관한테 적게 한 거다. 자기 기억을 살려서. 그런 부분도 다 따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 적은 거라면 이름을 받아 적은 거라면 그 이름을 적는 게 맞는데 직위가 있단 말입니다.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뭐 전 선관위위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즉석에서 받아 적은 메모가 아닌 게 틀림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따져 물었더니 그 전엔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직후 그 비아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후에 자기가 그때 받아 적은 건 적다 말았고 적다가 말았고 그걸 구겨서 버렸고 자기 그 보좌관한테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메모의 어떤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은 전 사령관이죠. 이분은 뭐 명확하게 또 맞다. 예, 체포 지시 받은 게 맞다. 그 홍장원 전 차장도 맞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고 이진우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이요. 이런 사람은 검찰 공소장에 보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본인 발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거기다 기술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100% 본인이 얘기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들 세세히 좀 이렇게 따져보긴 따져봐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요. 이것이 특히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혹은 내란 행위로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그 파면하느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실관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미세하게 굉장히 어긋나는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그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했을 때 그 반대 신문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접 따져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들을 보면은
언론에서 보도된 거랑 상당히 다른데 하는 내용들이 꽤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예. 하는 와중에 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곽종건 특정사령관의 말도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에 그 네. 검찰 조서에는 그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술할 때는 처음에 끌어내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가 네네. 나중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정영식 끌어내라하고 끄집어내라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는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끄집어내라하고 끌어내라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데리고 나오라 그렇죠. 하고 예. 끌어내라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도 이 점을 굉장히 따져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요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은요. 네. 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요원들은 그냥 나와 이렇게 명령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데리고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요원들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워딩이 맞다 그러면 그 대상은 국회의원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그 지적할 점인데 네. 그때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변수하기로는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표현을 순화해서 한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목적어를 잘 얘기 안 하나 봐요. 그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곽종근 이분도 그렇고 150명 그것도 그 부분은 이게 150명 의결 정족수 이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걸로 자기는 이해했다 이랬는데 150명 이 부분은 또 김영은 전 장관 얘기라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윤 대통령이 150명 안 되도록 끌어내라라고 한 것인지 네. 아니면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한 것인지 혹은 김용현 장관 차원에서 했다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그 밑에 지휘 라인에서 독단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자기 나름으로 이해한 내용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달리 된 것인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 출동은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 즉 점검하라는 취지였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 요 자체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일단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뉠 수 있는데요. 네네.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선관위에 그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군을 보낸 것 자체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게 상황 판단의 어떤 착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파면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유혈 사태나 이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보내서 이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네. 그 체포하고 감금해서 고문하라고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만약 인정된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어떤 불법 체포 인신 체포 감금이기 때문에요. 예, 예.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이건 국가 공권력이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파면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려져야 된다 가려져야 이거죠.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엄군을 보낸 거는 사실인데 그때 그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부분에서 어떤 알아보라고 수사하라고 한 것인지 네. 그게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그것까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약간 제가 쉬어가는 질문으로 한번 드릴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각각 재판 연구관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정보들 취합하고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뭐 작성한다고 하는데, 근데 일각에선 이미 시일도 좀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문 초안 작성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미 들어갔을 거다. 본래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제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는데 예. 그래서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특히 이제 주심 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도 좀 많이 갈리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특정한 입장에서 한번 써봐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주심 재판관이 기각하고 인용 양쪽에 다 논고를 해갖고 한번 초안을 작성해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네. 이 사건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쉬어가는 질문 하나만 더 하면 헌재 탄핵 심판하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대응하는 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짤막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형사 재판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진행되는 그 공판 절차하고요. 네. 탄핵 심판 절차하고 다른 점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행정벌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 파면하는 그런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부분적으로만 준용하면서 증거조사 절차와 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입증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조사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게 형사재판이라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받은 거라 하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말하긴 했지만 그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용을 부인하면 네. 그거를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밝혀내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증명의 정도도 만약에 이게 형사재판 절차라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그냥 그런 행위를 하실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됩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했고요. 한 전 권한대행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추측하기에 이 부분을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밀기도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논리로 지금 여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는 게 이런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거였다면 한덕수 대행에 관한 것도 그렇게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주장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의 어떤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 권한대행의 그 권한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네.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데 못지않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은 권위 상태가 되거든요. 대통령직이 비어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권한 대행의 역할이 훨씬 더 막중하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 대다수가 알듯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거는 기각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안전판은 않겠는가. 마련해 놓는 게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 도움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뀌고 있고 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처하기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외교라든지 국제적인 이런 거에서 대처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그 권한 그 쟁의 심판 한덕수 네. 총리의 그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거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절차에 흡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따로 하기보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에 대해서 빨리 전국 결정을 내주면서 결론을 내주면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또 연결된 게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미루고 변론 다음 주에 이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당은 이게 헌재가 절차적 흠결 인정한 것이다. 야당은 사법 시스템 흔들지 말라. 헌재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속 심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줄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그 매듭 지으려고 너무 무리해서 강행하다 보니까 네. 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단독으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을 간과한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것은 이런 적법 요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이제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법 요건은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까지도 그 쟁점을 놓쳤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네.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인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게 선결정례로 남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국회 이름으로 국회의장이 의결 없이 그냥 단독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더군다나 선고기를 잡아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그걸 2번이나 기각하면서 네.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다가 선고 기일 그날 당일 선고를 앞두고 2시간 앞에 그걸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중대한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법률학자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네. 이거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재형법정주의 위반,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네. 계속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과 작년 6월에 202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의 4년 전 어떤 그 예. 신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신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민주당 쪽에서 그 인사들이 대신 신청하는 게 각하됐었고요. 예, 예. 작년 6월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별로 지금은 그런 별다른 논쟁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논쟁은 없는 상황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세계적인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
은행권, 업계 등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 사용을 오늘부터 계속 제한을 하고 나선 건데요. 네. 오늘 계속 사실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안 안정성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였는데요.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네.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사실 이들 부처는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에서 좀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 이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부터 뭐 경찰청,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에서도 딥시크 사이트 접근을 잇따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전체 중앙부처로 퍼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어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까지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 공문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문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개인정보 입력, 생성형 AI에 이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딥시크 접속 차단은 외교, 국방부, 산업부 등 안보를 넘어 경제부처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랑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내부 공지를 통해서 생성형 AI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전달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이제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실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딥시크가 이용자의 이제 기기 정보나 IP, 키보드 입력 패턴 같은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오픈 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사내 공지를 올렸는데요.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IT 기업 중 첫 번째입니다. LG U+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 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는데요.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PC를 통해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전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자체 AI를 개발해서 활용 중인 만큼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딥시크 사용 자체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사실 딥시크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 네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전면 차단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가자 구상이 연일 국제사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가자 구상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가자 구상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가자 구상입니다. 네. 이 가자 구상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4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가자를 소유하고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일 우려 그리고 이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을 좀 단단히 넘었다는 반응인데요. 그렇죠.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두 국가의 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저해하고 이집트와 요르단을 비롯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고요. 독일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휴전국
휴전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재건 의무를 맡아 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신속한 재건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네. 자, 이 가자 구상 얘기할 때 보니까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옆에 있고 네타냐후는 이게 좀 동조하고 당연히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습인데 네. 그 이스라엘 빼고는 네타냐후 빼고는 정말 같이 이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냐 싶을 정도인데요. 자, 그럼 직접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 이런 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분명한 거부 입장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실 같은 입장을 낸 건데요.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을 몰아내고 대의를 없애라는 이스라엘 구급파의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발언이 영내의 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도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조국에서 쫓아내겠다는 요구를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입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미국 내에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네. 벌써 이것 때문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엘 그린 민주당 연방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가자지구 구상은 이름만 다른 인종 청소라고 비판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폴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군인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얘기까지 하면 이제 홀로코스트, 호머사이드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대량 학살 이런 걸 생각하는데 대량 학살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대거 뭐 쫓아낸다, 솎아낸다는 것만으로도 인종 청소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가자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미군을 파병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가능성은 윤 기자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사실 모든 옵션이 검토 가능하다라고 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자 지구에 미군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구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을 복잡한 중동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일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한 일이고 미국은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된 것은 아닌 상태인데요. 궁극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아직 미군 파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까지는 한참 남았다. 네. 일단 미군 파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자, 윤수기 기자님 요즘 춥죠? 네. 엄청 춥죠. 강추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네. 우리 마지막 주제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는 이 강추위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혹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분석 결과 같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네, 이렇게 체감 영하 20도에 달하는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북극 기온이 예년 평균 기온보다 20도 이상 높아진 건데요. 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 관측 결과 이번 달 2일을 기준으로 북극의 기온이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위 87도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상승해 얼음이 녹는 점인 0도에 가까워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아이슬란드 상공의 저기압과 만나 북극에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온난화 현상이 북극 공기의 흐름을 무너뜨리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우리나라의 한파로 찾아온 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추운 게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제 북극 온난화는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설상가상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게 북극 온난화가 조금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3도 가량 높아졌지만 햇빛을 반사하던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의 온난화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북극은 1979년 이후 지구 평균보다 4배 가량 빠르게 온난화가 됐는데요. 빙점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온난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 내일 중국 하얼빈에서 공식 개막됩니다. 사전 경기부터 우리 선수들 짜릿한 승부 지금 연출하고 있죠. 네, 내일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보통 중국이 저녁에 뭘 개막한다 그러면 8시입니다. 그래요? 네, 팔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선수단 사전 경기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게 아이스하키하고 컬링입니다. 근데 아이스하키가 아시아권에서는 역시 최강답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물론 우리가 금메달을 한 번도 따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1차전이 홈팀 중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워낙 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그래서 거의 뭐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2대1로 뒤졌고요. 아, 그래요? 2피리어드 한때 4대1까지 뒤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간신히 저희가 이제 3피리어드에 5대5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김상욱 선수의 골든골로 6대5로 승리를 거뒀어요. 와, 짜릿한 승리. 짜릿한 승리였는데 뭐 홈팀이니까 뭐 몸싸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방적인 뭐 응원 짜요를 듣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중국 골키퍼가 조금 좀 치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골을 넣을 때쯤 되면 골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골대를 넘어뜨리거나 방향을 이제 바꾸거나. 그거 되게 더티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경고를 주거든요. 사실 경고단데 홈팀이잖아요. 개최국이고 첫 경기인데 줄 수가 없잖아요. 심판 입장에서도. 사실 스포츠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김상욱 선수의 골든골로 승리를 거뒀고 거기서 한번 이제 그 한마디로 우리가 호되게 1차전을 치르고 나니까 2차전 타이완과 경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14대1. 와. 그냥 상대방이 정말 뭐랄까 무서웠겠죠. 압도적인 승부를 당하게 되면 무서운데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 무난해 보이는데 내일 3차전이 벌어집니다. 2시 10분부터 이제 KBS 중계할 예정인데 상대는 일본. 또 이겨야 되고 질 수 없어요. 네, 이겨야만 되고 뭐 요즘 올해가 이제 뭐 광복 80주년, 뭐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일 수교 60주년 되면 또 한일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내일 아이스하키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베이징 대첩되는 거예요.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죄송합니다. 하얼빈. 중국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컬링에 이제 믹스드 경기가 있어요. 남녀 한 선수들이라는 이제 김경애 선수와 성지훈 선수가 나갔는데 이거는 카자흐스탄에 맨 처음에 첫 경기를 지고 나서 조금 깨름직했는데 나머지 2경기를 이겼거든요. 근데 4차전에서 중국에 잘 가는 듯 했는데 4대6으로 졌어요. 그래서 2승 2패 조 3위. 그래서 잠시 후 이제 7시부터 키르기스탄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4강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어차피 준결승이나 결승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서력을 해준다면 정말 짜릿한 승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스하키 첫 금메달 도전이거든요. 내일 일본까지 좀 이기고 순탄하게 한번 순항을 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정작 관심은 이거예요. 전통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 내일 예선에 돌입합니다. 어떤 경기 열립니까? 예, 내일 사실 이제 각 종목 예선 남녀 500m, 1000m, 1500m 또 이제 계주, 혼성 계주 9개 예선이 내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8일 날 5개의 금메달. 네. 그다음에 일요일 날 4개의 금메달. 그러니까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보시면 쇼트트랙은 이제 세계 최강이 누군지, 아시아 최강이 누군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와 중국의 맞대결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길을 죽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이 노도희 선수가 있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밖에서 영하 한 20도, 지금은 영하 20, 30도 되니까 체감 온도 한 25도. 예. 근데 혼자 여유 있게 조깅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이 정도 훈련, 이 정도 날씨에 우리 기죽지 않아. 그걸 혼자 다 그 주차장을 돌고 있는데 극한 체험도 아니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제 본인의 이 정도는 우리가 훈련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멘탈 센데요. 네, 그 멘탈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러다가 사실 그 노도희 선수하고 그 김건우 선수가 약간 그 빙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건우가 지금 3인데 네. 이 선수가 안 나와? 이 선수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 그런데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 대신에 김태성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500m에 대신 나가게 되고 우리 또 슈트랙의 최민정 말고도 굉장히 한때 정말 호령했던 선수 심석희 선수가 네. 나 이렇게 힘든데 500m 포기할 거야. 500m 포기하고 1000, 1500에 집중하면서 계주와 혼성 계주에서 한번 승부를 볼래. 그래서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석희 선수가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중요한 경기에 나온다고 하고 500m 같은 경기를 한 경기를 버리고 네. 정말 자기 주 종목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사실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부터 남자의 박지원 선수 이왕 하는 김에 5관왕 500m, 1000m, 1500m 예. 계주에다가 혼성 계주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5관왕을 하고 온 김길리 선수가 남자만 5관왕 할 수 있냐? 나도 5관왕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성 계주까지 포함해서 쇼트랙에 걸린 메달은 9개입니다. 9개 중에 우리 목표는 그냥 정말 소박해요. 6개만 따자. 소박하네요. 네, 6개만 따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만약에 5관왕 해버리게 되면 거의 모든 종목을 석권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비장의 카드 반치광 판커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나쁜 손이잖아요. 네. 판커신의 나쁜 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치거나 그 코스를 만들어 놓은 그 핀을 치고 해서 우리 선수를 넘어뜨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커신 조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남자는 항상 좀 안타까운 네. 리자우준 우리처럼 임효준 선수가 평창 때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엔 가서 오성홍기를 따고 금메달을 딴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그것도 계주에서 본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조금 이제 좀 아쉽지만 네. 또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우리 선수들만 보다 보니까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피겨 선수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도착했는데 약간 좀 과민 반응이에요. 저희 취재단 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카메라도 좀 들이대고 어떻게 인터뷰라도 해보고 예민해요? 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여자 페어에 나오고 있는 그 염대옥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에 김주식이라는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금철이라는 선수와 이렇게 예. 파트너를 교체해서 나와서 예. 어느 정도 하는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자마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중계 방송 네. KBS가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청취자 1, 2 여러분들. TV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하고 개막식 못 보실까봐 좀 저러고 하신데 새벽에 1시에 편성해서 녹화 중계 방송하니까 개막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축구협회 선거 얘기입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 등으로 중단된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선거운영위원회 새롭게 구성됐지만 여전히 정몽규 현 회장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상대 후보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일단 법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니까 선거운영위원들이 총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성이 돼서
오는 26일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는데 저번에 한번 뜨끔해서 그런지 이번에 그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 3명, 법조계에서 3명, 언론인 3명, 학계에서 2명.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선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 입장에서는 문체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주라고 하지 않았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정몽규 협회장과 축구협회에서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고 사실 왜냐하면 정관상 자격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노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너무나 불공정한 게 지적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 기자 보기에도 좀 기울어졌어요, 운동장이. 사실 선거인단 구성을 보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저번에 왜 대한체육회장이나 그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임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 회장과 친할 것이라 그랬는데 대한체육회도 뒤집어졌고 네. 또 대한 배드민턴 협회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선거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선거인단 194명 가운데 17개 시도 협회장, 임원 또 산하연맹 단체 한마디로 지금 같이 일을 했던 현회장 같이 일을 했던 그 표가 66표입니다. 네. 전체의 34% 정도 되는데 34%를 주고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허정무 신문선 후보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공정한 선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네. 두 후보분께서 이거 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몽규 현 협회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천안축구센터라고 하는 곳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협회장들 입장에서는 예. 정몽규 회장이 그것도 만들어주고 50억 기부를 해서 완전히 완성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돼. 예.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공약일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빌공짜 공약이 될 수 예.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우리 충청권에 만들어서 정말 새로운 축구의 중심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두 분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김순곤 세종시 축구협회장, 박성환 충남 축구협회장, 강성덕 충북 축구협회장이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뛰기 위해서 발로 뛰는 정몽규 회장보다 당신들은 한 게 뭐 있느냐. 네. 결국 우리 충청권 축구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운함을 내비쳤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축구센터가 계속 언급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그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아시안 게임 요 얘기를 0184님이 하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중국 하얼빈 우리에게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최강의 추위가 있는 곳이라죠. 부상 없이 정정당당 대한민국 선수단 끝까지 파이팅.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얼빈 가기 전에 일부 선수들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래요? 네, 정신무장을 굉장히 하고 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하얼빈이라는 곳이 우리 선수들한테 좀 뭔가 정신적으로 각인되는 곳은 분명합니다. 예. 자, 하얼빈 영화로 정신무장하고 간 우리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이번엔 골프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LPGA 개막전에서 김아림 선수가 우승하면서 올 시즌 LPGA 우리 선수들 부활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개막전 사실 그 경기 이름이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입니다. 좀 기네요. 네. 여기서 뭐 앞에 거 다 버리고 뒤에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최근 2년간 우승한 사람들만 오라 그랬구나. 예. 챔피언들이 모여서 토너먼트를 벌인 거였는데 거기서 김아림 선수가 첫 라운드부터 7언더파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 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하면서 한마디로 챔피언 오브 챔피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제 느낌이 오고요. 뭐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넬리 코다를 앞서서 우승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고진영 선수가 공동 4위, 김효주 선수가 공동 10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지금 현재 순수 우리 선수만 3명이 톱10 안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지난해 저희 선수들이 그 LPGA에서 3번밖에 우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례적으로 부진했어요. 네. 지난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국내 대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 선수들이 약간 주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김아림 선수부터 이제 모든 장타자들이 LPGA의 올 시즌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윤이나 선수도 가나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비거리에서 시청률. 밀린다? 시점이 좀 높아지겠네요. 예. 절대 밀리지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왕중왕전이 주는 그런 기분 좋은 출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왕중왕전을 이기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굉장히 우리 선수들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드캐리라고 하나요 요즘 네. 쭉 끌고 가는 게 올 시즌 말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프로 야구에서는 김하성이 템파베이에 새 둥지 틀었습니다. 계약 조건 그러니까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냥 뭐 총액으로 따지면 잘 풀리면 425억 원입니다. 근데 기대한 것보다 조금 적다고 그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가 부상 중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상 중이고 이번 3월에 바로 그 개막하자마자 뛰어들지 못하고 예. 몸 상태를 회복시켜서 4월이나 5월에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에 약 1,300만 달러, 2026년에 1,600만 달러, 그리고 만약에 325타석 이상 출전하게 되면 네. 또 200만 달러의 보너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FA가 되면 그 2년 계약하면 2년 계약을 채우기 전까지 FA 선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옵트아웃 제도는 올 시즌을 잘 뛰면 바로 FA를 재선언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네. 그러면 본인이 몸 그거군요. 상태가 좋고 또 이 템파베이라는 팀 자체가 뭐 MLB에서는 우리가 흔히 스몰 마켓, 그러니까 되게 돈이 선수들에게 주는 돈이 굉장히 짠 그런 구단인데 지난 98년 창단했고 2008년 이후로 17시즌 가운데 9번 네. 그리고 지난 19년 이후에는 5번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나가고 활약을 펼치면 올 시즌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뭐 FA 재수할 거다. 네. 그런 기회를 잡았다 이런데 재수보다는 반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주말에 놓치면 안 될 경기 짚어주세요. 여러 경기를 보다가 딱 한 대회를 꼽고 싶습니다. 아, 뭡니까? 내일 개막하는 동계 아시안 게임인데요. 왜냐하면 쇼트랙이 8일과 9일 9개의 모든 메달을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예선 보시다가 또 아이스하키 내일 한일전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8일날 혼성 계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개의 메달이 나오는 장면 그중에 우리가 몇 개를 따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9일날 나머지 4개의 메달을 어떻게 그러면 아까 우리의 목표 6개 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6개 근데 우리 선수들의 가슴에는 전부 다 5관왕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어떤 게 맞을지 뭐 정말 우리 대표팀의 그 목표가 겸손했는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의 그 목표가 타당했는지 그 모든 것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1TV, 2TV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쭉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터보의 화이트 러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